저는 식단 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식단을 짜서 그거를 그분들이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식단대로 먹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단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장년자분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건 양파만 먹으면 낫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사실 편하고 좋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음식들이 대단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당뇨자분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장내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세요. 생소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연구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장내미생물 먹이가 있죠. 프리바이오틱스, 이걸 먹게 했더니 혈당이 개선이 되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도 비만인 사람들에게 저발효 섬유소 보충제, 이거를 쉽게 말해서 식이섬유죠. 이 식이섬유를 먹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캡슐에 담아서 복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식이섬유는 장내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고,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캡슐로 먹으면 내 장내미생물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6주째에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됐다고 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장 안에는 장내미생물이 많습니다. 이런 장내미생물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된다,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내미생물이 200여 종 정도 돼요.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죠. 피자, 치킨. 장내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파도 되고요, 뭐 논이도 되고 여주도 되고 뭐 감자도 되고 과일도 되고 야채도 되고 콩도 되고, 장내미생물은 200여 종이기 때문에 하나만 먹어서는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반응하는 음식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 다양한 색깔을 먹는 게 좋겠고, 특히 장내미생물이 뭘 좋아하냐, 식이섬유,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뭐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콩, 버섯, 해조류, 이런 애들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니까 발효 음식 정말 많잖아요. 김치, 간장, 고추장, 식초, 청국장, 된장, 이런 각종 조미료에도 발효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시면 장내미생물 환경을 개선해주고 장내미생물이 풍부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처럼 그렇게 됐을 때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고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당뇨 환자분들 진료할 때 아침 드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조금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습관 때문에 못 먹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나는 아침을 먹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바빠서 못 먹겠다.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이 드실 수 있는 것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구를 좀 먼저 보면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시행한 연구인데요. 성인 남녀 3만여 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지 않은 군의 당뇨 발생률이 21% 더 높았다고 해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점심과 저녁에 좀 덜 먹습니다. 아침을 먹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단백질을 아침에 같이 먹어주면 점심과 저녁에 생각보다 좀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침을 걸으면 글루카곤이나 코티졸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는데 그 결과 혈당도 높아지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당뇨가 당연히 악화되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라고 하면 아침 식사를 가급적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바로 한식이죠. 우리가 항상 집에 밥 있고 반찬 있으니까요, 국이 있고, 그래서 요것들 가지고 한식 먹는 게 가장 좋고, 단백질을 추가해서 드신다고 하면 내가 밥을 먹을 때 밥은 콩밥으로 짓고, 반찬은 생선, 김, 계란 후라이, 계란찜, 두부 요리,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많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내가 아침을 먹으면서도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나는 아침밥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샐러드 먹겠다, 그러면 삶은 계란도 괜찮아요. 삶은 계란 아침에 한두 개, 그릭 요거트 요새 또 괜찮잖아요. 단백질 함량 높고 대신에 당분 없는 거 드시면 되겠고, 연두부나 견과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한약재로는 산약이라고 하고 마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먹으면 좀 끈적끈적한데 갈아서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단백질 덩어리예요. 우유에다가 갈아서 이렇게 원샷하고 출근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단백질은 이렇게 완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되고요. 당뇨 환자분들은 또 근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적절하게 드셔주는 게 근육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소를 먹을 때 저는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걸 가장 권장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인슐린 생성이나 작용을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크롬,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아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인슐린 생성과 작용을 돕습니다.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이 뭐냐, 마늘, 토마토,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이런 애들이 있고요. 마그네슘은 견과류, 잡곡류, 콩류, 아보카도, 바나나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음식을 좀 골고루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슐린
인슐린 생성과 작용을 돕는 그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좀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그런데 나는 만약 좀 영양제 꼭 먹고 싶은데 먹으면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코엔자임 Q10이랑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이 정도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당뇨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결핍되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코엔자임 Q10은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랑 설포니유레아가 있어요. 근데 이 약을 먹었을 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이고, 이게 결핍이 되면 심장질환이 유발됩니다. 이거를 음식으로 충분히 드셔주면 좋겠고, 나는 그런 거 좀 귀찮다 라고 하시면 영양제로 드셔도 좋습니다. 또 메트포르민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비타민 B12가 잘 흡수되지 않거든요. 비타민 B12만 꼭 집어서 파는 데는 없긴 하거든요. 종합 비타민 먹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요 정도는 섭취하고 있는 거라서 필요한 비타민 B12는 종합 비타민 하나로 채워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는 바나바이피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건기식 원료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이 추출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아니면 바나바이플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티백 같은 거 사서 드셔도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이거 먹으면 그럼 당뇨가 낫냐, 이렇게는 좀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식단 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식단을 짜서 그거를 그분들이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솔직히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포기하고 하다가 멈추고 이런 이유가 식단대로 먹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단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한식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식 위주로 먹는 그 속에서 내가 당뇨에 좋은 음식들 이렇게 찾아서 구성해서 드시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한식이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뭐 아침은 이렇게 드세요, 점심은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저녁은 이렇게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대로 지킬 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령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식 위주로 드시고, 아침은 가장 든든하게 포만감 있게,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꼭 하셔야 되고요. 점심은 가볍게 드셔도 되고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분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앉아서 진료하기 때문에 점심을 좀 가볍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가볍게, 우리가 저녁 시간을 항상 기다리잖아요.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약속이 있기도 하고, 저녁에 내가 하루 중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많이 보통 그렇게 먹는데, 저녁을 항상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네요. 물론 식습관만 개선하더라도 혈당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비만 당뇨냐 마른 당뇨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비만 당뇨는 식습관 개선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선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몇 시에 먹냐, 규칙적으로 먹냐, 이런 것부터 얼마나 먹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이미 저체중인 경우에는 내가 음식량을 더 늘려서 잘 먹어서 체중을 찌워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음식을 줄이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런 것들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당뇨의 경우에도 체중만 감량하면 혈당이 무한정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꼭 그렇지 않아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운동만 가지고도 안 되고, 수면, 스트레스, 이 모든 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꼭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과일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시죠.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도 하시고, 과일을 정말 철저하게 안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 연구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등의 연구진이 유럽 8개국 내 성인 남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이형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고 해요. 평균 9.7년간 추적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 이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다른 음식으로 먹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 요새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 각광받고 있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른 음식을 가지고 섭취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각광받고 있는 영양소, 이 파이토케미컬, 얘는 다양한 색깔을 먹으면 좋다고 하죠. 파프리카도 노란색만 먹는 게 아니라 노란색도 먹고 빨간색도 먹고 주황색도 먹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먹어야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먹는 게 당뇨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행히 과일은 과당은 많이 있긴 한데요.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서 생각보다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혈당이 안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당지수가 얘네들보다 더 낮거든요. 수분이 많으니까, 섬유질이 많으니까. 그래서 과일은 WHO에서도 성인이라고 하면 하루에 400g 이상 먹어라,
과일과 채소 합쳐서 라고 하는데 400g까지는 못 먹더라도 하루에 100g에서 200g 정도의 과일을 섭취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얘기 WHO는 과일과 채소 합쳐서예요.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통째로 먹는 것. 그래서 갈아서 먹는 거 안 좋은 거 아시죠? 말려서 먹는 거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과일은 통째로 먹는 것, 그리고 골고루 다양한 과일을 기왕이면 먹는 것. 근데 내가 과일이 그래도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 딱딱한 과일은 그래도 당지수가 좀 더 낮습니다. 복숭아 이런 말랑말랑한 애들보다 사과, 배, 감 이렇게 딱딱한 과일들이 당지수가 그래도 좀 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과일이 괜찮다, 만약 걱정이 되면 딱딱한 과일을 먹어라. 갈아서 먹거나 말려서 먹거나 하지 마시고 껍질째 통으로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좋다고 했을 때 그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견과류, 계란, 두부, 콩 이렇게 질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하고요. 육류를 드시더라도 가공으로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가공으로 먹는 육류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짜잖아요. 나트륨 들어있죠. 달잖아요. 당 들어있죠. 그 다음에 화학 조미료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공한 육류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 여러분이 또 좋아하실 수 있는 양념갈비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당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기를 튀겨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뭐 치킨 이런 거 튀겨버리면 트랜스 지방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당연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을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질 좋은 단백질만 드셔야 합니다. 내가 한식파다, 그럼 콩밥에다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반찬들, 뭐 생선, 김, 계란 후라이, 계란찜, 아니면 샐러드 먹는다, 그러면 삶은 계란, 뭐 그릭 요거트, 연두부, 견과류 이런 것들이 좋겠고, 아니면 말을 우유에다 갈아서 드셔도 풍부한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꾸로 식사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거꾸로 먹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두부나 콩 이런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잡곡밥으로 먹으면 좋겠죠? 거꾸로 먹는다라고 해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채소를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가 좀 줄어들어요. 포만감이 좀 생기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는 절대량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흡수 속도가 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일상에서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집에서만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남들이랑 같이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나 나 혼자 먹을 때는 거꾸로 식사법 되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다들 막 고기 먹고 있는데 나 채소 먼저 먹을래,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꾸로 식사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야채 스틱 상비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평소에 오이나 비트, 당근 이런 거 싸가지고 다니면서 야채 스틱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거 먼저 드시고, 삶은 달걀 드시고, 두부 이런 거 야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이나 두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비하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요렇게 드시고 나서 외식 가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셔도 되겠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물 2컵 이렇게 하셔도 조금 도움은 될 거고요. 그리고 권장하는 식사 시간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대요. 거꾸로 식사를 할 때에도 한 20분 정도 충분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포만감이 생기고 전체적인 음식 섭취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혈당이 엄청 높은 환자분 소변을 본 적 있었거든요. 물류처럼 끈적끈적 하더라고요.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당뇨는 약 먹고 운동하면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료를 해보면 잘하시는 분이 당뇨를 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도 당화혈색소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당화혈색소 이렇게 뱉어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 얼마 전에 혈색소 쟀는데 뭐 당색소 쟀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당화혈색소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당화된 혈색소라는 뜻인데, 이 혈색소는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혈색소가 얼마나 포도당과 결합이 되어 있냐, 이거를 당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혈당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체온을 수시로 재보면 계속 바뀌잖아요. 혈당도 계속 바뀝니다. 근데 이 바뀌는 걸 가지고 내 당뇨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화혈색소를 재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크게 바뀌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결국은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3개월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게 당화혈색소다. 그래서 혈당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화혈소가 높다는 거는 혈당이 높다는 거잖아요.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 크게들 3다, 1소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3다가 다뇨, 다음, 다식 이런 증상들이 있겠고 1소가 체중 감소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고 더불어서 포도당이 혈관에 너무 많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제가 실제 혈당이 엄청 높은 환자분 소변을 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물류처럼 끈적끈적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변이 끈적끈적 할 정도면 혈액도 마찬가지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혈당이 높은 분들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당뇨는 혈당을 관리하는 목적이 결국은 3대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망막병증, 신증, 말초신경병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모두 다 혈관 건강과 관련이 깊은 그런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혈당이 높고 당화혈소가 높으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져서 3대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당화혈소를 1% 줄이면 미세혈관 합병증이 37%, 심근경색이 14%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이 6.5%입니다. 당화혈소는 3개월 평균값이니까 이걸 가지고 당뇨냐 아니냐 아니면 그 사이에 있으면 전 단계냐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당화혈소 쟀을 때 너무 높다고 해서 처음부터 약을 먹는 건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생활습관을 충분히 3개월 정도 관리를 해보신 후에 그때 다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음식, 운동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화혈소를 6.5% 미만으로 조절하는 비율이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당뇨자분들이 사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분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관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음식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먹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저녁 식사를 몇 시에 할 것인가 이 고민은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녁 6시에 먹는 사람 그리고 10시에 먹는 사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동일하게 11시에 잤다고 해요. 그 결과 각 그룹의 혈당과 기상 후에 연소한 지방량을 측정했는데 밤 10시에 식사를 한 그룹이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친 그룹보다 혈당 수치는 18%가 더 높았고 자는 동안 연소한 지방량도 10% 더 적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녁 식사 시간을 일찍 먹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최대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저녁을 일찍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가장 권장하는 거는 사실 7시 안에 마치면 좋은데 어렵죠. 퇴근하고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7시 반, 8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찍 저녁을 먹는 게 좋겠고요. 적어도 8시 전에는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저녁을 늦게 먹을 것 같다 그러면 가볍게, 제가 요새 또 강조하는 게 저녁을 항상 깔때기 모양에서 이 밑에 깔때기 모양으로 먹어라. 무슨 말이냐면 아침은 우리가 황제처럼, 점심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 저녁은 가장 간소하게 먹는 게 좋아요. 저녁에 육류를 먹고 가식을 하고 나면 다음날 공복혈당 올라간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내가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류나 콩이나 이런 걸로 가볍게 먹고 적어도 4시간 후에 자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비만은 1도 비만이 많거든요. 그만큼 병중 이런 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른 당뇨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비만한 당뇨는 BMI상 비만한 거를 비만 당뇨라고 하는 거고, 마른 당뇨라고 하는 거는 비만하지 않은 비비만한 당뇨를 통틀어서 마른 당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안에는 과체중도 있고요, 정상 체중도 있고요, 그다음 저체중도 있어요. 그래서 좀 따져서 체중 감량에 대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비만한 사람들 경우에는 연구 결과 7에서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해주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가 1년 동안 8.6%의 체중 감량을 하면 당뇨병을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급격하게 빼라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3개월,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감량을 하시면 되고요. 또 너무 길어지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저체중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체중을 감량하는 게 오히려 컨디션을 더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많이 봐요. 이런 분들이 음식 줄이고 운동 관리를 하다 보면 체중이 더 빠지고 기력이 없고 혈당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은 인바디를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내가 저체중인데 근육이 많다, 체지방이 적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고, 내가 마른 체형이라 하더라도 내장 지방과 체지방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유산소가 도움이 됩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왜냐면 당뇨는 약 먹고 음식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면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진료를 해보면 수면을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훨씬 당뇨를 더 잘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졸업도 하고 있습니다. 수면과 당뇨병에 대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잠을 잘 자는 그룹의 당뇨병 위험이 훨씬 낮았다고 해요. 하루 평균 수면 시간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각 그리고 주중과 주말 모두 일정하게 수면을 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수면의 질을 점수로 평가했대요. 점수가 좋은 그룹의 경우 이형 당뇨병 위험이 58%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정말 열심히 설명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이에요. 음식 운동 아무리 잘해도 나는 새벽 1시에 자요, 5시간 미만으로 자요 이러면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은 어쨌든 7시간 정도이고 불규칙하게 자면 안 됩니다. 항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사람이야, 11시에서 12시 전에 자는 사람이야 이렇게 1시간 정도의 텀은 괜찮은데요. 주중에는 11시 잤다가 주말에는 새벽 2시에 잤다가 근데 이렇게 자면 당뇨가 없었던 분들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다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세 줄 요약을 해보면 적어도 7시간 정도 자고 취침은 적어도 12시는 넘기지 말자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알긴 하는데 사실 또 실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4가지 생활 관리 중에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4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스트레스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고 한편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게 바로 또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환자분들 통해서 스트레스가 정말 혈당을 많이 높이는구나, 어쩌면 내가 먹은 음식은 요만큼 올리는데 스트레스는 요만큼 올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화가 날 때 보면 혈당이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30년 동안 자기가 당뇨 관리를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을 때 제가 고혈당으로 응급실에 3번 실려갔거든요. 근데 그 3번이 다 스트레스였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어떤 분은 여행을 가셨는데 평소에 식단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복 혈당 향상 240 넘게 나오시는 분인데 여행 가서 이것저것 많이 먹고 했는데 160밖에 안 나왔다. 너무 충격이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반쪽 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면, 스트레스 둘 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니까 코티졸 호르몬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돼서 당연히 혈당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명상을 추천하는 이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물론 내가 종교를 믿고 그다음에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풀려 이런 정도로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명상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이미 당뇨가 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스트레스가 좀 극심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명상을 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당뇨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생활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뇨가 왔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하면 다시 당뇨를 극복할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 연구 결과 생활습관을 교정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1에서 1.5% 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어쩌면 오늘 영상을 요약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수면, 스트레스까지 관리하는 이 모든 이유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 특히 이형 당뇨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혈당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는 게 당뇨 관리와 당뇨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면, 스트레스 이런 관리를 꼭 하셔야 하고요. 당뇨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환자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음식들은 나는 별로 안 먹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음식들에 굉장히 포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약을 먹는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평생 먹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졸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에요.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약물이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약제, 그런 기전을 가진 약제, 약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만 먹는 거 가지고는 절대 졸업을 하기가 어렵죠. 당뇨환자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음식들은, 제가 편의점 점주님들한테 좀 죄송한데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정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가공식품들, 편의점에 가면 사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당뇨환자분들이 탄수화물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실제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탄수화물이 안 좋냐?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요. 저도 억울합니다. 탄수화물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하죠. 이런 복합탄수화물, 우리가 좋아하는 통곡류, 반면에 정제탄수화물, 뭐 밀가루, 설탕 이런 걸로 만들어진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우리가 당뇨환자분들이 탄수화물 조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모든 탄수화물을 조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제탄수화물을 철저하게 안 먹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쌀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잖아요. 쌀 무조건 탄수화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8개월 동안 쌀 한 톨 안 먹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높인다고 하니까 탄수화물 정말 철저하게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탄고지를 하신 거거든요. 육류를 먹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소시지를 먹고 있더래요.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다른 거 찾다 보니까 또 간단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오셨는데, 모든 탄수화물을 다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제탄수화물 이거를 철저하게 끊으시는데, 우리가 쌀 소비량이 생각보다 줄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쌀 소비량을 줄고 있는데 당뇨환자는 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당뇨환자가 오시면 쌀 소비량 줄고 있는데 당뇨환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쌀이 모든 죄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당뇨가 있을 때, 당뇨 관리를 할 때 쌀만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는 근본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식사를 하실 때는 100% 쌀밥보다는 가족들이 먹는 정도의 작곡 비율 가지고, 현미도 좋고 뭐 율무도 좋고 수수도 좋고 쌀을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넣고 나머지 작곡도 적절하게 섞어서 맛있는 밥을 지어서 복합 탄수화물을 맛있게 드시고 정제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의외 음식, 음료가 있어요. 단맛이 나는 게 결국 탄수화물이니까요. 단맛이 나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음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음료를 잘 모르세요. 액체니까 그냥 꿀꺽꿀꺽 마시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콜라 하나, 그다음에 뭐 비타민 음료 이런 데도 각설탕으로 따지면은 뭐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음료를 마시는 게 굉장히 다른 노력들을 하는 거를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꿀꺽꿀꺽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 아니면 믿고 마실 만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음료는 꼭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설탕 대신에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건데요. 설탕이 안 들어갔으니까 제로, 슈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알고 보면 인공감미료가 있어요. 왜냐면 먹으면 맛있거든요. 달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 인공감미료인데, 이 인공감미료가 당뇨에 좋지 않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면, 최근에 예일대에서 인공감미료인 스쿠랄로스와 탄수화물을 같이 먹었을 때 인슐린 분비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고요. 그 외에도 스쿠랄로스가 지방세포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로 음료에는 이런 스쿠랄로스가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쿠랄로스가 건강과 당뇨에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제로콜라 관련해서 2021년 12월 14일에 제로콜라와 당뇨가 상관이 없냐라는 질문에 식약처와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예전에는 상관이 없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뇨 환자분들이 코카콜라 먹긴 좀 그러니까 제로콜라는 괜찮대 이러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답변이 바뀐 거예요. 2021년 12월에. 왜냐하면 일부 연구에서 제로콜라의 인공감미료와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예전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공감미료도 그렇게 권하지 못한다. 제로 음료라고 해서 맘 놓고 먹을 수는 없다. 트랜스 지방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은 동물성 지방인 포화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 지방이 있어요. 근데 액체 상태의 이런 불포화 지방이 산소를 만나면 산패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산패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고 보관도 더 잘 하려고 불포화 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을 합니다. 고체 상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마가린, 슈트닝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은데요. 포화 지방 안 좋다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화 지방이 체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트랜스 지방은 거기에 플러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얘를 낮춥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 더 안 좋은 지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처럼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트랜스 지방이랑 포화 지방은 문제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 지방을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잘 몰라요. 어떤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있는지 잘 모르고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패스트푸드로 먹는 뭐 햄버거, 감자튀김, 그 다음에 극장에서 먹는 팝콘, 집에서 무심코 먹는 라면, 그 다음에 야식으로 먹는 피자, 치킨, 그 다음에 간식으로 먹는 빵, 도넛 이런 거에 트랜스 지방이 많아요. 트랜스 지방이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개념이라서 뭐 나는 별로 안 먹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음식들에 굉장히 포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특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그냥 트랜스 지방 제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실제 우리가 완벽하게
거기에 아예 없는 그런 제품만 트랜스지방 없다, 트랜스지방 제로 이렇게 표시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성분표를 보더라도 거기에 트랜스지방이 제로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제로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이 의외로 또 포화지방을 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알려진 적이 있어요. 그때 유행처럼 과자 봉지에 트랜스지방 없다 뭐 이런 게 막 표시가 됐었는데, 그런 제품일수록 오히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포화지방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런 음식은 다행히 영양성분표라도 있죠. 그거 보고 아 그래도 트랜스지방이 0이라고 된 게 아닌 것보단 낫겠죠. 포화지방도 볼 수 있잖아요. 영양성분표를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면 차라리 나은데 그런 걸 볼 수 없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집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마가린이나 아니면 쇼트닝 이런 거 가지고 조리를 한다면 집에서도 트랜스지방을 양상해서 먹고 있는 셈입니다. 믹스커피, 우리가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설탕이 전자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잖아요. 근데 믹스커피는 여기에 설탕이 한 1.5스푼 정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림도 들어있어요. 근데 프림이 트랜스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카페인만 먹고 싶은데 거기에 설탕도 들어있고 트랜스지방도 들어있으니 이게 종합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믹스커피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하루에 한 잔까지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믹스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저는 그 핵심 근본 이유는 단맛을 너무 사랑하고 단맛에 익숙한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단맛을 찾는 거거든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자극적이고 달고 뭐 짜고 이런 거를 자꾸 먹는데, 사실 몸이 좋아지면 담백한 음식들이 좋아집니다. 그런 음식들이 싫어요. 너무 달고 너무 자극적이고 하니까 몸이 싫어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단맛을 찾는다는 거는 아직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한약적으로는 특히 소화기가 좋지 않다, 췌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내가 못 끊고 사랑하는 게 더 근본적인 이유죠. 드실 거면 아메리카노 드시는 게 맞겠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라떼 먹고 싶다, 라떼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아메리카노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린 과일이 문제가 뭐냐면 더 달아요. 당지수가 더 높아서 혈당을 더 많이 높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게 돼요. 포만감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말린 거 먹어봤는데 이게 그냥 과일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무조건 통째로 먹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예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주니까 췌장도 중요한 건 맞는데, 일단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해주는 장기가 간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실제 혈당이 안 잡히고 합병증도 잘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이 이런 간의 최악이라는 거예요. 술을 우리가 한 잔이라도 먹으면 간이 해야 될 일이 예를 들면 500가지인데 다 제쳐놓고 499개를 다 제쳐놓고 술 해독하는 거에만 집중을 한대요. 그만큼 알코올이 우리 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울이라도 몸으로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간은. 술을 마시면 이 간에 무리가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자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량이 높아요. 밥보다 소주가 더 열량이 높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밥 한 공기보다 소주 한 병이 열량이 더 높대요. 칼로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술은 주종과 도수에 상관없이 술 한 잔이 보통 80에서 120kcal라고 하거든요. 술 3잔만 마시면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술이 문제가 뭐냐면 저녁에 먹죠, 주로. 그리고 기름진 안주랑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게 돼요. 왜냐면 술을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난대요. 배고픔이 유발돼가지고 더 많이 먹게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비만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술을 또 밤에 먹는데 늦게까지 먹고 또 술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자려고 하면 늦은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면도 방해하고, 그리고 실제 술을 먹으면 잘 자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자는 것 같은데 이게 뇌파 측정해보고 하면 더 깊은 잠을 못 잔다고 해요. 나는 잤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잠을 더 못 자는 거고, 실제 제가 당뇨자분들 진료해보면 술 먹은 날 유독 더 잘 깨요. 아니면 술 먹으니까 더 일찍 깨요. 술 먹은 날 잠이 더 깊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특히 간 기능 안 좋아지신 분들은 이런 거 더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술이 간에 안 좋고 이런 면에 있어서 술은 반드시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 잔도 안 마시면 제일 좋은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셔요, 당뇨자분들이. 아, 나 친구도 만나야 되고, 나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 끊기는데, 아니면 이제 영업직이라서 때문에, 직업 때문에 마셔야 되는 분도 있고, 아, 나 일주일에 술 한 번 먹는 건 낙이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마셔야 된다,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WHO에서 권장하는 양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전용잔 기준으로 한두 잔 정도이고요. 남자분들은 두세 잔 정도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요 정도
정도로 절주를 하시는 게 당뇨 건강에 있어서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외식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외식이라고 하는 게 집에서 먹는 거 이외의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사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도 사실 외식이거든요. 바깥 외잖아요. 그 밖에서 먹는 음식, 내가 어쨌든 이 배달이 돼서 와서 나는 집에서 먹지만 이 배달 음식도 엄밀히 말하면 외식인데요. 문제는 이런 외식이 집밥보다는 더 안전하진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외식을 너무 많이 하면 또 뭐 비만이든 혈당 상승이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전에 계란 2개라든지 아니면 우유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이런 걸 좀 미리 드신다거나 아니면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데 얼만큼 내가 먹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을 양을 미리 접시에 좀 덜어놓고 이렇게 먹으면 좀 현명하게 외식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외식을 하면 아무래도 집에서 먹는 것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는 무조건 한 20분 정도는 좀 걸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하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겼는데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잘 몰라요. 내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겼다 이게 말만 들었지 혈당 재고 당화해수 재는 것만 익숙하시고 내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얼마지? 이런 거는 검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모릅니다. 인슐린 저항성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주기적으로 적어도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어떤지 그걸 통해서 내 당뇨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인슐린 잘 쓰이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운동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음식 운동만 가지고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지 않아요. 우리가 수면 스트레스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졌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관리를 잘 하시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한약 치료를 받으시고 인슐린 저항성의 정확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심히 당뇨 관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약 개수가 늘어나고 인슐린 맞게 되고 합병증 오기도 쉽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거든요. 당뇨를 졸업을 하려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만보 걷기도 좋지만 제가 요새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운동이 가장 최악인 거는 당뇨는 나을 수 없어.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거이라고 해요. 우리가 암이 생겼는데 나는 암 이길 수 없어. 애초에 그냥 포기해버리면 더 악화될 가능성만 더 커지지 않을까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를 딱 진단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당뇨 어렵다고 하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 이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 왜냐면 음식, 운동은 그래도 다 정보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스트레스 방치하는 것 이게 가장 또 최악인 생활습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했을 때 심장과 폐 기능을 개선을 하고 또 혈압이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 행복감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운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운동해.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도 10년째 요가 하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운동은 주는 효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한 사람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더 개선이 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운동할 시간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등산 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운동해 이런 사람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더 개선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 체중을 줄이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됩니다.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일단 근력 운동이 맞아요. 왜냐면 근력 운동은 우리가 근육을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 당뇨는 혈당을 어쨌든 낮추는 게 가장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많이 키우면 근육이 알아서 혈당을 잘 흡수해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 유산소랑 근력 운동이랑 둘 다 하긴 어려워 이러면 근력 운동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비만한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땀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이 분해되고 그래야 살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비만한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너무 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체지방이 빠져서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스쿼트더라고요. 근데 스쿼트를 제대로 하면 좋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가 근력 운동이 좋다라고 할 때 전체 근육을 다 키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허벅지 운동이에요. 왜냐면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크니까. 이 가장 큰 허벅지를 잘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좋고요. 나는 스쿼트 하면 어려워, 그렇다고 하면 사이클도 괜찮고요. 절운동 이런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이클이나 절운동은 유산소랑 근력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에요. 실제 절운동이나 사이클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루 20분씩 이렇게 꾸준히 하고 오시는 분들 인바디를 제가 2주마다 환자분들 재는데 체지방이 이렇게 줄어들고 근육은 증가합니다. 정말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현대인들한테 정말 좋은 운동.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다양한 근육을 활발히 움직여서 심장이랑 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도 최대화시켜서 당연히 혈당 조절을 돕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되냐? 바로 옆 사람과 대화할 때 약간 숨이 찰 정도, 이 정도를 하셔야 우리 중강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강도 운동을 해야 유산소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 뭐 빨리 걷는 것도 좋고 수영도 좋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근력 운동을 오랫동안 한다는 거는 굉장한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력에 맞게 하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래도 가이드를 좀 달라라고 하면 하루에 10분 내외, 그리고 주 3회 정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을 혈당을 흡수하는 장기라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해줄수록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에 좋은 운동들이 스쿼트, 자전거,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다른 상체 근력 운동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라고 하면 당연히 식후 운동이에요. 왜냐면 식전에 공복에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 혈당이 너무 낮아서 저혈당이 돼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뇌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운동하는 것보다는 식후에, 어차피 식후 혈당도 낮출 겸 식후에 운동하는 게 좋겠고, 식후에 10분 정도 운동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관련 연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뉴질랜드에서 수행된 연구인데, 식후에 10분 걷는 것이 식후 혈당을 22% 정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식후에 100보 걸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근데 시간이 없어, 식후에 어떻게 운동을 해, 나는 바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에는 우리가 출근을 하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 서서 가기,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대신에 계단 타고 올라가기,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기,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산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루 종일 건물 안에 있을 때는 햇빛을 못 받는데, 이때 유일하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햇빛 받으면서 동료들과 산책하시면 좋겠죠. 식후에. 저녁에는 퇴근하고 운동을 먼저 하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좀 바꿔서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마른 당뇨라고 하면 우선 인바디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른 당뇨도 크게 체지방도 없고 내장지방도 없고 정말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는데,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뱃살도 많고 내장지방 많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른 당뇨인데 인바디를 해봤더니 내장지방도 많고 체지방도 많다,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시면 체지방이 타니까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나는 그런 거 별로 없고 근육이 좀 있다, 정말 말랐다, 이럴 때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런 분들이 근력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력 운동은 재미도 없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맨발 걷기를 좀 일상에서 하시면 좋겠고, 적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30, 40대는 다 할 수 있죠. 안 해서 문제죠. 크로스핏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요가를 하셔도 되고, 다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체력도 되고 관절도 허락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정말 많고, 좀 제대로 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헬스든 사이클이든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 취미에 맞게, 취향에 맞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 걷는 게 좀 힘드시니까 그런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사이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사이클은 허벅지 힘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가 좀 불편해도 할만합니다. 그래서 내 체력에 맞게 사이클을 하시면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는 만약에 무릎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괜찮다라고 하시면 등산이나 절운동 이런 것도 좋고요. 또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무릎이 나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고 근력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사실 또 만보 걷기예요. 만보를 하루에 채우면서 걷는 걸 거의 미션처럼 수행을 하시는데, 만보 걷기도 좋지만 체력에 맞게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요새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운동이 맨발 걷기거든요. 맨발 걷기를 제가 어떻게 처음에 접했냐면, 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중풍 후유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뇨 약을 드시는 당뇨 환자분이었는데 당뇨 발저림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이거 좀 다 낫고 싶다 이러면서 치료를 원하셨고요. 제가 치료를 하는 동안 이분은 맨발 걷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산을 타셨어요, 맨발로. 그런데 정말 전무후무하게 이분의 치료가 가장 빨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살펴보니까 3개월 동안 한약을 먹고 맨발 걷기를 산에 가서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하셨는데 약 다 끊으셨고요. 당활수 5.6 이하로 내려와서 당뇨 완치되셨고, 그 다음에 발저림도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맨발 걷기가 정말 당뇨에 좋구나, 합병증이랑 혈당에도 정말 좋구나,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만,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마 PD님도 주변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모래 있잖아요. 요새 모래 없는 데도 있지만 개방된 학교 운동장 잘 이용해 보시고, 아니면 해변도 좋고요. 아니면 공원에 있는 그 흙길 아니면 잔디 이런 데 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새 또 지자체에서 황토길도 많이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황토길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하시고 많이 익숙해지시면 그때 아까 제 환자분처럼 산을 타시면 또 도움이 되겠고,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좀 걱정이 되시면 파상풍 주사 이런 것도 맞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전방 주시 하셔야 됩니다. 전방 주시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한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몸에서 주는 신호를 잘 봐야 돼요. 이 신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몸은 항상 말해줍니다. 주인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너무 체중이 많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 기력이 좀 쇠해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이 많이 빠지면 이게 더 낭패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원하던 체중 감량이면 상관없지만 그 이상이라고 하면 운동을 조금 조정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특히 당뇨병 말초신경염증 있는 분들, 발저림 있는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운동하고 오면 발에 쥐가 더 난다든지 아니면 발이 더 아파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참고 하세요.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만보 걷기 채우고 8,000보라도 하고 하면서 이걸 당연히 그냥 내가 겪어야 하는 증상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악화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몸에서 뭔가 불편하고 통증이 있다 이럴 때는 운동을 반드시 다른 걸로 바꾸거나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특정 운동을 특정 시간대 했더니 머리가 아프다, 다른 시간대에 했더니 괜찮다, 이런 것들도 잘 관찰하셔서 내 몸이 주는 신호를 잘 보면서 내 몸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이라고 해서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데, 이게 흔히 그냥 우리가 당뇨 발저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당뇨 발저림 있는 분들이 혈당 낮추려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운동합니다. 특히 걷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만보 걷기. 그런데 이분이 히말라야까지 갔다 오셨던 분이어가지고 이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나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게 엄청나서 걷기도 하시고 다른 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갔다 오면 발이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저랑 진료를 하고 생각을 많이 바꾸셨어요. 확실히 이런 분들이 진료를 할 때 불편감을 더 유발했던 운동이나 활동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줄이고, 그 외의 것들을 저희가 티칭을 하고 그런 것들을 따랐을 때 효과가 더 빠릅니다. 내가 몸에서 주는 신호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바디를 분석해드리죠. 이분은 어떤 체형이고 어떤 상태이니까 어떤 운동이 더 맞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보통은 운동은 본인이 좋아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부터 복싱하세요, 오늘부터 헬스장 가가지고 20분씩 러닝머신 하고 그 다음에 근력운동 20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인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이 뭐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운동은 남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거, 그리고 내 체력에 맞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당뇨를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당뇨를 반드시 졸업을 할 수 있다, 졸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관리할 때 보통 하는 게 뭐가 있죠? 당뇨약을 먹고 음식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평생 당뇨 관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약 개수가 늘어나고 인슐린 맞게 되고, 당뇨가 또 오래되면 합병증 오기도 쉽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마인드를 바꿔야 관리가 아닌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뇨를 졸업을 하려면 수동적인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당뇨를 졸업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졸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실제 당뇨 환자만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을 보면서 아, 당뇨가 꼭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되구나, 정말 치료를 해내겠다, 졸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시는 분들은 졸업도 하는구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꼭 관리하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당뇨를 졸업해야겠다, 졸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